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아침엔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면 기사부터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를 다수의 언론에서 일면을 달았습니다. 올해 세금을 밀어서 내년에 재난지원금을 강행하겠다. 민주당 얘기입니다. 왜 올해 세금을 미루느냐. 올해 세금이 잉여가 되면요. 채무를 상환하고 교부세에 먼저 그 세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줄 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가지고 대선 전에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이게 민주당의 구상인 것 같은데 국채도 발행해서 최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안 되면 국채도 발행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야당에서는 금권 선거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다음 일면도 비슷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홍남기 부총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어제 국회에 출석했던 모양입니다. 민주당, 여당에서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니까 눈을 질끈 감는 모습인데 그 말에 대해서 홍 부총리가 눈을 질끈 감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연내 어렵다.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대거의 세수를 쓰는 지원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따져봐야죠. 저희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 손에 달린 20대 대선이라는 한국일보의 일면 전망 기사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19대 대선, 저번 대선에서는요. 50대 변심이 결정적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았던 50대, 대거 뽑았던 50대가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50대가 결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한번 여론조사를 보면 4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 6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2030들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누구를 지지하겠다는 의사표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30이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대선 주자 지지 의견을 유보한 사람이 2030에서 41%나 됩니다. 이 내용도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요소수 문제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베트남 등에서 요소 1만 톤 수입을 논의하고 있다. 요소입니다. 요소 수가 아니고 요소. 요소 1만 톤을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에 이게 정부의 계획대로 수입이 된다면 그 분량은 국내 차량 한 달 반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좀 많은 양입니다. 그러면 급한 불을 좀 끌 수가 있겠죠. 거기에 비롯해서 군에서 비축하고 있는 20만 리터, 저거는 요소 수입니다. 20만 리터도 풀겠다. 그걸 검토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회의를 연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소수 가격이 많이 올랐죠. 공급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빨리 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이상일 전 국회의원,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한민수 전 국회의장 공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면 기사 보기 전에요. 날씨 기사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이나 오늘 오전에 밖에 나가신 분들 체감하셨을 텐데 굉장히 춥습니다. 패딩 꺼내 입으라고 중앙일보에서 조언을 해줬습니다. 오늘 최저기온이 0도로 뚝 떨어집니다. 수도권에서는 지금 비, 강원도에서는 눈이 예보돼 있고 지금 서울에서도 비가 좀 간간히 내리고 있어요. 비까지 내려가지고 굉장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날씨가 이번 주 내내 계속 쌀쌀하다고 하니까 이번 주는 두꺼운 옷 챙겨 두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면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어제 돌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매주 1대1로 만나서 토론을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범법 처벌보다 민생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먼저 김영주 의원님. 두 여야 대선 후보가 1대1로 만나서 매주 만나서 정책 토론을 해요. 그게 또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좋은 겁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좋을 수 있죠. 이번 대선은 여야 할 것 없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코로나 전국화에서 각 개별 정부의 정부 조직부터 해갖고 재정부터 큰 틀의 중요한 어떤 정책적 변환을 후보들이 제시해야 돼요. 그런데 여야 모두가 제가 평가하기로는 어느 누구도 그런 데 대한 시원한 비전과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는 좀 후보들끼리도 각 당의 후보들끼리 너무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이제 정책 프레임으로 바꿔야 되고 또 일면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윤 후보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내가 우위지 않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격한 표현으로 선방을 먼저 날린 셈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련된 영상 본인들 얘기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각자가 가진 철학과 가치 그리고 비전과 정책 그리고 실력과 또 실적들을 수시로 대비하고 논쟁해 볼 수 있는 장으로서 주 1회 정도는 정책 토론의 장을 한번 가져보자는 제안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무슨 의미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고 오늘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잠깐 들었는데 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제가 좀 정확히 몰라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보신 대로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배경이 뭘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밀리자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냐. 저희가 뒤에서 여론조사 결과 보여드릴 텐데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냐. 아까 그리고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내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게 되면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꼼수를 의심해서 즉답을 피했다. 부패와의 전쟁에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일 의원님. 윤석열 후보로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격 포인트가 많은데 굳이 그렇게 나설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요?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의도로 저런 말씀을 하는지 아마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 자기의 정책 비전을 잘 다듬어서 국민들께 제시를 하고 국민의 판단을 얻으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다가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들이 1대1로 매주 회동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쉽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근 들어서 미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과거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미래를 말씀하시는 측면이 있고 지금 온 국민이 최대 관심사는 대장동 게이트에 솔직히 어떤 분이 최종 책임자냐, 어떤 분이 설계자냐. 사실은 국민들의 여론을 물어보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여론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여론보다 훨씬 높고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80%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이재명 후보는 좀 모면하겠다는 거고 정책 능력에 자신감 이야기하시는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그런 날이 올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성사가 되기는 쉽진 않아 보이는데 근데 김종혁 국장님 제안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만나가지고 정책 토론하자라고 했는데 거절을 할 때도 뭐가 있어야 거절을 할 수 있는 거. 그 명분이라든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뭐 명분이나 근거는 일단 제안 자체가 너무 뜬금이 없잖아요. 아까 뭐 이상일 의원 얘기한 대로 두 후보가 이제 나름대로 당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책을 가지고 이제 2월 13일인가요? 이제
후보 등록하고 나면 예. 아마 후보 등록한 그런 그 대선 예비 후보들을 향해서 계속 TV 토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막 그때 이어지겠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그 이재명 후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저게 과연 이재명 후보한테 좋을까? 민주당 쪽에서는 야, 우리가 이렇게 토론에 자신감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네. 우리가 정책에 자신 있다는 걸 만약에 이걸 피하면 윤석열 후보는 그 정책에 자신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과거 청산 혹은 범법 처벌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대장동에서 상당히 걸리는 게 많은가? 뭐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많은가 보지?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탄핵 그리고 과거 청산을 통해서 집권한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서는 야 과거는 덮어도 그리고 범법 이런 거 이제 야 그런 거 말고 미래를 향해서 얘기하자라고 주장을 하면 그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자기들은 옛날에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무슨 대장동이니 뭐니 다른 어떤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그 건축과 관련된 문제가 생겨나니까 그걸 가지고서 그걸 덮으려고 저렇게 얘기하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재명 후보에게 별로 그렇게 좋은 제안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 얘기는 한문수 수석님니까 이거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김 의원님처럼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조금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는 부처가 보인다고 했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좀 순수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 과거 청산과 범법 처벌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윤석열 후보나 부인이나 장모는 지금 공수처와 검찰, 경찰 얼마나 많은 수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 자체를 묻자고 이렇게 호도할 필요는 없을 것 건 같고요. 아니다. 그리고 TV 토론도 있지만은 그 전에 여야 거의 양당의 후보가 선정됐으니 국민들 앞에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를 그런 의미에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국민들이 다 아신다고 하는데 그럼 이재명 후보가 이 정책 토론과 이걸 민생을 놓고 토론하자고 제안한 걸 놓고 대장동을 덮으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건 이대로 하고 예.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거고요. 그게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대선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다음 내용 여론조사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이제 윤석열 후보 야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한국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12%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두 후보 간에. 여권이 술렁거렸다.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 지속 여부 속단하긴 이르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볼까요? 윤석열 후보가 43, 이재명 후보가 31.2%. 그동안 조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났다는 얘기인데 김영준 의원님, 네. 뭐 물론 여론조사가 너무 많은 곳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데도 있었고 어제 또 나오는 데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을 보이는 데도 네. 있었거든요. 네. 이 여론조사 결과를 실제로 좀 민주당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네. 전문가들은 사실은 11월 5일 기점이 아니라 11월 한 11일, 12일 기점의 여론조사가 조금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후보가 결정되고 한 일주일 뒤에 여야 후보 결정되고 일주일 뒤에 민심이 진짜 민심이다. 그렇게 보고요. 실제로 보면 12월 5일 시점으로 보면 사실은 말하자면 후보가 결정되고 윤 후보가 결정되고 또 홍준표 후보가 마치 큰 틀에서 승복하는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론조사가 됐을 가능성이 많고 예. 또 실제로 그런 결과에 대한 컨벤션 효과들도 있는데 그 뒤에 아마 11월 5일 이후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말하자면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의 어떤 반발 예. 또 흩어짐 이런 것들도 아마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는 나타나기 때문에 반영이 또 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 중에서는 오늘 여기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실제로 지지하는 거하고 예.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달리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크게 뒤처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저희도 여론조사를 전해드리면서 워낙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김정일 국장님, 근데
이재명 후보가 되고 나서 컨벤션 효과라는 거는 여당에도 있어야 될 텐데 그때는 이런 조짐이 좀 안 보인 것 같은 기억이 나기도 하고. 없었죠.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역벤션이다, 역컨벤션이다 해서 그런 신조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역벤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을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되고 나서는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오히려 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저렇게 올라가는 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상적인 컨벤션 효과가 원래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게, 예. 이게 정상이고 그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게 비정상이었던 건데 뭐 다 아시다시피 그때는 대장동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 결과 3차 경선에서는 28%밖에 못 얻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깜짝 놀랄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저 윤석열 후보의 그 지금 컨벤션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것은 아까 지금 우리 김영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게 만약에 고착화되고 굳어지면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다음 조사까지도 한번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일면 기사에서 2030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언론들이 2030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마다 2030 표심이 제각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 누구도 2030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후보가 청년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분석부터 한번 볼게요. 청년이 희망을 잃게 된 건 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책임이다. 일단은 자성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한번 보면 탈당 이어진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1,800명이 어제 기준인 것 같습니다. 1,800명이 탈당을 했는데 그중에 75%가 2030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표가 얘기를 했으니까 정확한 통계겠죠. 이상일 의원, 네. 2030을 잡기 위한 경쟁이 이번 대선에서 정말 핵심적인 변수라고 보세요? 네, 큰 변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30의 표심 전체는 우리 국민이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잖아요. 예. 2030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 2030 층이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많이 지지를 했던 게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일부는 지금 상실감, 허탈감에서 이탈하는 분들이 있고 일부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그 확고한 신념 때문에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표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경선 후에 나오는 여론조사 두 군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2030 세대에서 꽤 앞선단 말이죠. 물론 다른 조사는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인 경우도 있지만 예. 그러나 2030 전체의 표심은 정권 교체 여론이 저는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정권 교체를 정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 윤석열 후보가 2030의 표심을 더 얻기 위해서 더 다가가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비전 제시하고 예.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말이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호감도를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선거를 보는 관점은 예. 세대별로 보는 관점도 있지만 지금 이제 좌우층이 있고 예. 중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중도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수로 선출된 이후에 여론조사가 잘 나오는 까닭은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은 것들이 반영이 됐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네. 지금 관망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윤석열 후보가 더 신뢰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민수 씨, 이게 2030의 표심이 원래 민주당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번 재보선부터 해가지고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오히려 더 급한 건 민주당 쪽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그 기사 제목에 있었듯이 이재명 후보 얘기했듯이 반성부터 시작하는 게 맞고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처음 그 2017년도에 촛불 시민혁명 있을 때 젊은 층들 20, 30대, 40대가 얼마나 많이 호응하고 지지했습니까? 근데 지금 현 정부 이제 4년 차 끝나가면서 많은 부분들에서
등을 돌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여러 그 20, 30대 젊은 남성들의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본인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공정에 민감하고 차별을 참을 수가 없는데 이 얘기를 들어주는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볼 때 일단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원인을 찾고 그렇게 하면은 20, 30대의 지지가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론조사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조사들이 약간 차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20, 30대가 어느 이렇게 윤 후보나 거의 확정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부동층도 많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와 하기에 따라서 예. 그분들의 젊은 층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양쪽 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김종인.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딜레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2030이 가장 반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것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2030을 특히 남자들 페미니즘을 앞세우면서 뭐 페미니즘 정부다라는 것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20대 남성들, 230 남성들을 소외시켰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계속 제시했던 뭐 우리가 이걸 해줄게 저걸 해줄게 비정규직을 없애주고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줄게 그런데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인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2030의 마음을 얻으려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건 잘못됐고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친문그룹으로부터 뭐야 당신 뭐야 우리하고 등 돌리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2030을 얻으려는 마음을 얻으려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 현재 딜레마 상태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기사도 관련한 내용인데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에서 이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2030 여기서는 남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0대와 30대의 남자 유권자를 잡기 위해서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의 여성 편향 정책에 대해서 원인으로 지목을 했다고 해요. 어제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페미니즘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게시글을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요, 김영주 의원. 네. 아까 이제 김 국장님 얘기하고 또 더해가지고 문제 원인은 비슷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페미니즘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게시글을 공유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다시 좀 편해가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트렌드가 그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났어요. 그전에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부분이.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들어간 젊은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의 당선 대표가 된 이후 직후 입당 러시가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지난 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면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표의 성향이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페미니즘과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철학적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실제로 어쨌든 그런 논의보다는 20대 남성들이 왜 말하자면 민주당을 싫어하게 됐고 적극적으로 입당하는 러시까지 가게 됐는가를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고 우선은 우리가 자성론부터 시작해서 소위 지금 이제 젊은 MZ 세대들이 586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부정적인 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솔직히 보면 저도 포함해서 민주당이 거의 송영길 대표부터 586이 거의 주도하는 그런 당이 되어 버렸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혁신하냐. 그렇다고 해서 있는 주류 자체를 스스로 교체하기는 쉽지 않은 마당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좀 말하자면 반면교사로 삼아서 네. 조금 큰 전환을 가져가야 되는 과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일 의원님께 이 부분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가 탈당자 중에 2030이 75%가 넘어 굳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왜 김재원 최고위원이 40명밖에 안 된다. 탈당한 사람. 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2030도 좀 소홀하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김재원 최고의 발언은 저는 좀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2030
세대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경선 결과에 대해서 이 실망한 이 상황에서 그들의 어떤 생각을 좀 이렇게 폄하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저 게시글을 공유한 거는 매우 가벼운 처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관점에서 2030의 생각을 분석을 한다면 실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030의 여성층은 놔두고 남성만 잡겠다는 저런 발상이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 2030이 왜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왜 현 정부에 실망을 해서 국민의힘이 사실은 아주 잘한 것도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고 있느냐. 이거는 현 정부가 2030에게 어떤 희망도 주지 못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그렇죠. 내 집 마련 꿈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게 공정과 정의인데 공정과 정의는 우리가 조국 사태에서 다 확인을 했고 윤미향 의원 사건에서도 확인하고 여러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문재인 정부는 가짜 공정, 가짜 정의를 내세웠다. 이것이 2030 세대의 판단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여당이 시작을 해야 해법이 예. 나오는데 전혀 해법을 제대로 마련할 생각이 없고 예. 제가 보기엔 국지적 진단, 단세포적인 지금 진단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격하소행이라고 할까요? 임시 변통책을 마련하려다 보니까 예. 제대로 표심 진단이 안 되고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2030이 이번 대선에서 중요하다는 거는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두 후보, 두 당이 어떤 정책과 행동이 나서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 주 내내 기사가 이어질 것 같은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오는 것이냐. 윤석열 후보를 어제 압박을 했습니다. 자리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선대위의 자리 사냥꾼은 안 된다. 현재로서는 신경전 양상인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캠프를 해체해서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캠프를 다 해체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국장님, 네. 이거 조율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직면한 첫 번째 시험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두 분 다 예를 들면 완전히 선대위를 완전히 바꿔버려라. 나한테 네. 정권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도 일견 타당한 게 있고 예. 또 동시에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바쳤고 당신을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우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말이냐라는 그런 일리가 있죠. 그런 캠프에 있는 분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는 정말 이 윤석열 후보의 결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그 있었던 하이에나나 파리떼 이런 얘기는 그런 단어 자체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물론 그 선거 캠프에 가보면 정말로 권력만을 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냥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온 분들도 부지기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분들을 뭐 하이에나니 파리떼니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그래서인지 아마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신동아 창간에서는 자리 사냥꾼이다 이렇게 좀 용어를 좀 순화시킨 것 같아요. 네. 뭐 자리만을 탐해서 온 게 아니냐 이런 건데 그 캠프에 있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하이에나입니까 파리떼입니까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자르려면 내 목을 자르려면 빨리 잘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아마 윤석열 캠프 내에서의 그 동요가 좀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건 이제 전적으로 윤석열 후보한테 달린 문제입니다.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렇죠. 한민수 선생님 뭐 다 정치권에 몸을 담고 계셨던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참 이 문제 해결이 돼야 선대위라든가 원팀이라든가 여야 불문하고요. 늘 있는 문제니까 이른바 원팀이라는 걸 구성하려면 내부의 잡음을 없애고 띄워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 저런 부분들도 앞으로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일단 원팀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그 전 후보께서 의원께서 이미 본인은 나는 고집이 무척 센 사람이다 하면서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어제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죠. 예, 공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팀은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40%가 넘은 2등 후보가 경쟁자가 나는 선대위 참여 안 한다는데 그걸 원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은 하고 이제 김종인 이제 의원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합류할 거냐.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우리 김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선대위에 참여하는 분들은 진짜로 이 파리떼, 하이에나, 거간꾼, 자리사냥꾼 상당히 불쾌할 것 같습니다. 예. 못 오는 분이 그런 분들인 건지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자기는 하이에나인지 파리떼인지 참 이거 불쾌한 상황이 올 것 같고요. 예. 근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아주 중요한 고비마다 역할을 여러 번 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을 조금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과 16년과 20년 예. 대략적으로 한 3번인데요. 12년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고 16년은 총선 때 승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김종인 위원장이 밖에서 들어왔을 때 당내에 있는 기득권 세력이 반발을 합니다. 예.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제대로 순항이 안 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누가 정리하냐면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를 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대주주기 때문에 예.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태가 계속 굴러가면은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과연 윤석열 후보가 당내에서 정리할 만한 그만한 힘이 있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의 지지를 이끌어낼지 이게 예. 관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제가 다 들어봐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전권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죠. 뭐 권한을 나누거나 뭐 누구 말을 듣거나 하진 않을 거다. 비근한 예로 지금 2020년 보십시오.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김 위원장을 영입하려고 할 때 당내 분란이 났고 정권을 못 주겠다고 한참 협상을 하다가 결국 총선은 참패하고 그 이후에 비대위원장을 맡았거든요. 이런 경우를 보면은 저희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선택, 결단, 영향력, 뭐 역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좀 영상을 한번 보고 그 리더십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가지고는 항상 여러 가지 복잡한 선결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에 그 의견을 조율하는 게 필요하고요. 전면 재구성 또는 좀 자리를 비우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어쨌든 후보가 본인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선거인데 김종인 위원장은 상당히 큰 권한들을 요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권한이 위임되었을 때 좋은 선거의 승리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그 지점을 놓고 고민이 많을 겁니다. 선대위 조직 그 구도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또 인선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많은 우리 당의 원로나 중진들 또 우리 당 관계자들과 그 협의하는 채널로서 우리 최고위에 이제 그 협의를 거쳐서 지금 또 우리 권성동 의원을 후보 일단 비서실장으로 그렇게 지금 발령을 이제 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당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제 많이 청취해서 그분들과 함께 이 선대위 그 조직을 이제 그 그림을 그려 나가는 일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예, 한국일보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선대위 구성 리더십 시험대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이 기사 내용을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윤석열 후보가 영선입니다. 영선이라는 건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는 거고 의회, 당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영선의 정치 신인 윤석열 후보가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이 첫 번째 관문인데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 얽혀있는 문제라 난도가 높다. 김영주 의원님, 쉽지 않은 문제죠. 정치라는 것이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한 군데로 끌고 가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런 경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험대에 오른 거죠. 예. 그동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정치적 훈련을 한다는 건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뭐 비판도 많이 하고 무능이나 질타를 많이 합니다만은 네. 국회는 한번 경험한 거하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뭐 의상에 대한 태도부터 굉장히 또 어떤 단어를 쓰면 되고 안 되고 예. 조심해야 될 단어 이게 굉장히
뭐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그 안에 어떤 경험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윤 후보가 낸 결단들이 어떻게 될지 당장 예컨대 저는 걱정되는 게 권선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했는데 김종인 가령 앞으로 총괄선대위원장이 권선동부터 나가라. 그랬을 때 윤 후보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그런 부분도 난감합니다. 지금 어제 보니까 이미 무슨 의원들 모임에서 권선동 의원이 그 인사하다시피 뭐 대신 뭐 대리인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정치권에는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캠프를 이미 제가 알기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속속들이 다 지켜봤다고 봅니다. 아, 그동안에요. 예. 제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들은 정보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을 때 과연 당이 이걸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윤 후보로서도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윤 의원님께 이거 여쭤보려고 제가 기다렸는데. 그런데 어제 저희가 영상에서 봤는데 윤석열 후보는 글쎄 보란 듯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내정, 발령을 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대위 구성을 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권성동 의원이 사선 의원이거든요. 네. 사실은 후보 비서실장은 통상 한 재선급이 합니다. 격이 안 맞긴 하죠. 네. 예. 그러니까 무게감은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언론도 저렇게 보도를 했듯이 윤석열 후보는 영선이에요. 국회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7월 말에 입당을 하셨단 말이죠. 아직 국민의힘에 대해서 속속들이 지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선은 치렀지만. 예. 그러니 권성동 의원이 큰 역할을 그 중재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비서실장을 임명을 했고 권성동 의원은 이준석 대표하고 관계도 매우 좋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직후에 사실은 권성동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려던 생각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정인 위원장과도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인 위원장은 경선 과정에서 예. 본인과 가까운 분들을 윤석열 캠프에 많이 포진을 또 시키셨단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또 경선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누셨고, 그래서 지금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는 다소 생각이 다르고 또 진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가 돼서 간다. 네. 그다음에 2007년 이명박 박근혜 두 분 경선하셨을 때 정말 1.5%포인트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되질 못했는데요. 예. 박근혜 후보 당시 선대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참여 안 했죠. 참여 않고도 이명박 후보를 열심히 선거운동 도왔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선대위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후보도 이제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더 아마 공을 들여야 되겠지만 예. 홍준표 후보 생각은 저는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26년간 몸담은 국민의힘이 예. 꼭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 본인이 이미 승복 연설할 때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예. 어떤 형식으로든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저는 도우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시간이 좀 이제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소위 원팀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글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만평을 하나 가져왔는데 좀 상징적으로 한번 볼게요. 홍준표 전 대표가 대선에 불참하겠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 국민일보 만평의 해석입니다. 윤석열 후보 안 잡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테이블 뒤쪽을 한번 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바로 옆에 앉아 있다. 이 해석에 대해서 뭐 이상윤 의원 예, 저는 저 만평에 동의를 못하는 것이 예. 지금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공을 들이는지 전혀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안 잡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윤석열 후보 결국은 본인이 이제 지금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데 예. 시간이 좀 뭐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세 분에 대해서 이 윤석열 후보가 그분의 정책도 조금은 수용을 하고
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만평의 해석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인물이 존재한다는 게 아주 특이한 점인 거를 찝어낸 것 같은데 한수석께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상일 전 의원 말씀대로 앞에 부분 만평의 위만 보면은 뭐 저기 윤석열 후보가 고민에 홍 후보를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밑에까지 가면은 홍 후보가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선대위나 아무튼 뭐 대선 과정에서도 돕는달지 어떤 역할을 맡는다든지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만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 대선 과정에서도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한참 경선 진행 중인데 내가 볼 때는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싸움이다. 그거 상당히 대선 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다른 분도 아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가 얘기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아주 불쾌하게 반응을 했었죠. 도산하셨나고 했던 거예요. 그랬 정도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특히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서 정권을 쥐는 총괄 선대위원장 같은 역할을 맡는다면은 저는 더욱더 홍준표 의원은 진짜 여의도에 근접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만평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이게 아무튼 국민일보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평을 했는데 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캠프 해단식이 있었는데 홍 전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한번 좀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이렇게 참혹한 대선이 되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마치 검찰이 수사기관이 대선을 결정하는 그런 대선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만약 이번 대선이 지는 사람은 정치 보복이라고 따질 것도 없이 감옥을 가야 될 겁니다. 경선에 승복한다. 그러나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전당대회 소상회장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당내 경선이라는 게 워낙 치열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 후유 측, 패배한 후보 측에서 그거를 마음의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긴 합니다. 그런 거를 좀 감안하더라도 김종혁 국장님, 이 얘기를 한번 여야를 떠나가지고 홍준표 전 대표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두 후보 모두 누가 지든 한 명은 감옥을 가야 된다. 그리고 검찰이 이 대선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2030 세대가 환호하는 게 홍준표식의 발언, 저런 식의 발언들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후보가 되지 않았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좀 자유로운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대선 후보, 여야의 대선 후보잖아요. 공식적으로 뽑힌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뭐 감옥으로 가야 한다는 표현까지 쓰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분명한 건 좀 불행하게도 사실 이제 이번 대선 과정에서 검찰이 많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장동 사태에서 유동규 뭐 압수수색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핸드폰을 찾아내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수사 능력과 의지와 방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여당 쪽에서는 이 검찰이 과연 고발사주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그 감옥에 가야 된다는 얘기는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두 번째 지적, 이번 대선에 있어서 검찰이 혹은 경찰이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들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사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캠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 그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참혹한 대선이다. 근데 김영주 의원님, 김종혁 국장님 뭐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이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보면
그러면 좀 국민들이 좀 불행하다 좀 이런 생각도 들게 되거든요. 이제 이번 그 대선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여야 후보가 자기 당의 어떤 본진하는 지역과 거리가 없는 후보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예. 윤석열 후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TK나 또 호남에서 자기 당의 지지가 좀 수그러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방송 초기에도 2030 세대가 힘을 발휘하다. 과거에는 지역 기반의 의원, 지역 편향적인 투표 행위였다면 이제는 예. 세대별 투표로 가는데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의 이 말씀 자체가 2030한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정치적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투표율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뭐 가장 아마 국민의힘이 가슴 아픈 것은 어쨌든 당원들이 당선시킨 후보에 대해서 여전히 홍준표 후보와 홍준표 캠프 측은 감옥 갈 사람이라고 상정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실제로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부분적으로는 고발 사주의 대상자가 윤석열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검찰과 일정한 커넥션에 의해서 정말 지난 총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주도권이 검찰과 공수처에 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한 사실 같고 예. 국민들이 보기에 그야말로 그런 두 가지 뭐 고발 사주든 말하자면 대장동 의혹이든 간에 정말 이 그 홍준표 후보의 얘기처럼 저런 상황 속에서는 그게 실제로 개입의 진위와 상관없이 예. 국민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대선이 됐다. 그런 건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여론조사 과정에서 뭐 상당한 지지를 얻은 걸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 날 만날 시간에 다른 사람을 열심히 만나라고 했다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어제 관련해서 얘기한 내용들이 있는데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 후보가 우리는 다 같은 하나의 한 팀이다, 간부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예. 지극정성으로 저는 공을 쏟아야 된다고 보고요. 예. 특히 홍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적 천재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 소위 뭐 그 지니어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 후보는 홍 후보를 좀 정치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만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만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게 있습니까? 응?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내 만날 시간에 딴 사람 열심히 만나러 가십시오. 그건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내 고집이 내가 보통 센 사람이 아닙니다. 이상일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에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있고 또 홍준표 전 대표도 있고 이준석 대표 얘기처럼 선대에 참여하는 건 그거 중요하지 않고 윤 후보가 어떻게 그거를 가져올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이것도 뭐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리더십의 영역인데요. 예. 김종인 전 위원장, 홍준표 후보 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 하기에 달렸고 결국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심지어 국민의당하고도 힘을 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이 저는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와 앞으로 지금 한 1개월 뒤에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충분히 다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태경 의원 이야기대로 윤석열 후보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공을 좀 더 들여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남아 있고 홍준표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사내 대장부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즐겨 쓰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내 대장부에 걸맞는 큰 어떤 행보를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홍준표 후보를 열심히 도와드렸던 우리 당의 당원들 또 뭐 현역 의원들도 계시고 위원장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와 함께 대선 승리 정권 교체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 후보께서 지금 저렇게 딱 계시면 그분들도 같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후보가 결국은 자기 가까운 측근들이 대선
예. 이 대장정에서 역할을 예. 할 수 있도록 저는 결국은 풀어주시리라는 생각도 하고 예. 이 대선은 정말 치열한 총력전이 전개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모든 당력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대위는 결과적으로 저는 뭐 2012년에도 그때 선대위 대변인을 했지만 모든 당원들이 어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선대위의 직책을 갖고 다 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원팀이 저는 이루어진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 후보를 지지하고 도왔던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챙겨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다른 후보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일각에서는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이는 분위기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두 후보가 워낙 이제 뭐 붙고 있긴 하지만 두 사람 다 공격할 수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대장동,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쌍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이 준비돼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동시에 하자고 제안한 것처럼 기득권 양당 후보들의 의혹에 대한 쌍특검으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으로는 윤석열 후보 못 꺾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촛불 시민의 여망을 배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할 수구 세력을 화려하게 부활시킨 그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내일 모레 광주에 오겠다고 합니다. 전두환을 롤모델 삼는 후보가 도대체 무슨 염치로 광주에 오겠다는 것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런 막말을 일삼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다시 옵니까? 이번 대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지 후보가 아직 없다는 부동층도 꽤 있고 비호감 선거라는 얘기들도 언론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종국 부장님, 안철수 후보가 그 공간, 빈 공간을 파고 들어가서 현재는 한 4에서 5% 지지율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차근차근 늘려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나중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사실은 이제 지금 두 후보 모두에 대해서 실망한 중도층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공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대부분 지금까지 후보들이 내세우지 않는 부분을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미래라든가 4차 산업이라든가 뭐 나름대로의 이슈를 가지고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뭐랄까 지지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싶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대장동과 고발 사주를 쌍특검으로 하자라는 것도 나름대로 이슈를 선점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나는 받겠다라고 또 호응을 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한 특검, 대장동 특검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흐지부지 돼 있긴 했지만 아마 저 쌍특검도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양쪽 다 받아라. 양쪽 다 받고 깨끗하게 특검으로 이걸 해결하자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는 이제 민주당에 실망한 분들 이런 예. 분들의 지지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지만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어디 감히 여기를 광주를 오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과하려고 가겠다는데 사과를 안 했으니까 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예. 좀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예.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다음 기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재명 후보를 좀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로는 윤석열을 못 꺾는다. 아까 보신 것처럼 광주행은 염치 없다. 한수영님, 이런 상황, 심상정 후보는 뭐 민주당하고 가까운 거고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하고 좀 가까운 것 같고 그러면 지금같이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승부면은 1%, 2% 그거 나중에 엄청 중요해지거든요.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 제가 볼 때는 1, 2당 후보들은 상대당만 상대해서 공격을 하면 되는데 네. 이렇게 3위나 4위나 좀 큰 격차에 좀 작은 후보들은 양당 또 거대 그렇죠. 양당의 지지율 높은 후보들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뭐 공격의 강도도 세게 해야 되고 필요도 높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이렇게 이재명, 윤석열 모두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당 후보들 간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은 뭐 큰 격차가 없을 거다. 박빙의 승부가 될 거다 하면은 뭐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표, 심상정 후보가 갖고 있는 지지율 이게 결정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저는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쌍특검 얘기했는데 이게 뭐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전에도 우리 김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에 의해서 이번 정치판이 대선판이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특검마저 또 하게 된다면 정말 3월 9일 대선까지도 이 사안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 신속하게 제가 볼 때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모두 하고 있으니까 신속하게 결과를 내놓고 예. 이걸 국민들께 한번 보여드리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아까 이재명 후보 얘기했듯이 거대 후보들이던 모든 대선 후보들이 됐던 국민들께는 정책과 국민 삶과 직결되는 미래를 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말씀하신 김영주 의원님 언젠가부터 우리 정치에서 검찰의 역할, 영향력 굉장히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쭉 전에도 보면은 검찰에 가진 파급력이 엄청났었거든요. 네. 이런 현상이 더 강화되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투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뭐 또 시민단체들의 고발 고소가 검찰이 주도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게 어느 시점부터 아마 19대, 20대 국회가 진행되면서 그전에는 사실은 뭐 2020년, 2010년 전까지는 조금 시민단체가 그냥 어드버카시 자기 주장에 가까운데 요즘엔 거의 다 개인이든 단체든 뭐 고발로 이어져 버리니까요. 고소고발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고소고발을 받는 입장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도 굉장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데 대한 어떤 공포감으로부터 이제 할 수밖에 없고 또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아까 뭐 홍준표 보고 얘기 있었습니다만 카드를 들고 실제적으로 대선이 되면 대통령한테는 수사할 수가 없는 거니까 뭐 홍 후보 얘기가 뭐 일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수사에 있어서 그 사람이 꼭 뭐 기소가 되고 뭐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건 과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주도권 자체를 국민 전체가 검찰한테 그냥 갖다 주고 있는 형국가 아닌가. 이것도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앞서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재난지원금 관련한 내용인데 중요 정책적인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이냐. 코로나 상황이 있었고요.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을 지원하자는 거고 초과 세수로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전 국민이 아니고 피해를 많이 받은 자영업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산은 국채를 찍어서 충당할 수 있다. 일단 좀 차이점을 보여 이상일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입니다. 평소 지론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한 번 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자는 얘기고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가가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부분만 지원을 하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백히 지금 차이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지금 경기도지사 할 때 지난번 우리가 88% 국민에게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거를 경기도에 한해서는 본인이 100% 못 받은 사람도 다 줬죠. 돈을 쓰고 지금 경기지사 사퇴하셨죠.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국가 예산에 많은 지금 제약을 이제 부담을 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집합금지를 하고 그래서 정부로 인해서 정말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 소상공인 이쪽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에게 주자니까 최근에 30에서 50만 원 주자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이 예산 플러스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대출 또 정부의 세제 혜택 뭐 임대료를 예컨대 깎아주는 그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주고 그다음 뭐 수도세 전기세 좀 깎아주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그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최대 5천만 원, 또 3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이제 피해 등급별로 지수를 만들어서 그 지수를 따라서. 좀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그에 의해서 지원을 그런 차등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찔끔찔끔 조금씩 지금 현 정부는 뭐 지금 5차 추경까지 했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재정 부담은 재정 부담대로 늘리면서 사실은 받는 국민은 정말 자그마한 용돈 느낌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피해 입은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분들도 뭘 받긴 받았는데 이게 손실보상이라는 느낌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그런 정도의 지원이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의 차이가 한수정님께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시기입니다. 시기. 이 돈을 언제 푸느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연말이면 연초. 이 얘기는 대선 전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에 100일 안에 하겠다. 이 부분도 하나 굉장히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선 전에 이걸 가지고 선거 이용하려고 하는가 이런 야당이나 일부의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건전한 것 같습니다. 1, 2당의 후보들이 거다당정의 대선 후보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도 그 두 분이 만나거나 아니면 두 분의 참모들 같이 만나거나 해서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손실보상 50조 얘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게 손실보상 기준을 아까 뭐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만 정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5차를 했는데요. 1차 때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고 2, 3, 4, 5까지는 이제 차등해서 했었죠. 뭐 할 때 가고 했는데 이게 좀 일부 국민들이나 오해하시는 게 현금으로 이렇게 막 줘가지고 돈이 날아가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 지역화폐로 해서 그 받는 주민들은 이걸 사용을 하게 하고 그러면 이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전통시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 때 받지 않습니까? 그 돈이 풀린 다음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던 소상공인들이 활기가 뛰었고 뭐 한우를 먹으러 간다든지 그때 되게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움직이고 그동안에 못하고 참고 힘들었던 국민들에게 대통령 말씀하셨듯이 위로 성격도 있는 거고요. 이럴 때 그 이런 재난지원금이 나간다면은 소상공인도 살고 그다음 일반 국민들도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거는 장단점이 정책의 모든 게 장단점이 있는 건데 김병욱 의원님 왜 절레절레 고개를? 이건 장단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너무나 명백한 거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로 아무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를 주장하고 계신 건데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보상은 몇 가지 대원칙이 있어요. 첫째,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돈을 주겠다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박이 난 기업들도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공무원들이나 대기업에 있는 분들 거의 피해 안 받습니다. 재택근무하고 오히려 편하게 해서 기사도 나오잖아요. 재택근무 끝나니까 나 재택근무 더 하고 싶어 이런 얘기들 나온다고 하잖아요. 피해자가 아닌 분들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속 가능하냐의 여부예요. 돈을 저렇게 풀어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돈 쓸 일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어디다가 제대로 투자를 해서 이 경쟁을 이겨내갈 것인가. 곡간을 지금 그 이재명 지사 곡간이 꽉꽉 차 있다고요? 무슨 곡간이 꽉꽉 차 있습니까? 지금 국가 부채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 시대예요. 하나는 더 그렇게 해서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경제적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김영주 의원님 얘기까지 듣고 마무리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방책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두텁게 자영업자 대책도 필요하고 그런데 시점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본인은 윤 후보는 본인 스스로는 의미 있다 이렇게 나는 대통령 선거에 포퓰리즘을 쓰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자기 공약대로 하면 내년 6월, 7월 그것도 선별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과연 자영업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민 전체적으로 준다는 뜻은 다 그것을 자영업자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마중물로 쓴다는 것이지 자기 포켓에 넣어두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경제를 다 같이 돌려야만 다 같이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이재명 후보 시기에
그 대책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예. 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상대가 다른 공약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하나의 걱정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 이 돈을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다는 것이냐. 이게 결국에는 국민들 40조, 48조 이것도 국민들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일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 저 밑에 한번 볼까요?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의 코멘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되죠. 지금 물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되고 있죠. 금리 인상 우려도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가 빚을 내기도 어렵고 늘어난 빚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선전선동하기 위한 정치가 아닌 합리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대선 후보들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1월 9일 아침의 매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